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파니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방콕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20년 전에는요, 차이나타운 하면 맛있는 중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단순히 짜장면과 짬뽕을 넘어 요리부에 팔보채, 양장피까지 가능한 그런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중국의 국력이 팽창하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늘어나면서 예전의 그런 정겨운 이미지는 잘 떠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 그리고 화교, 동남아시아는 화교가 꽉 잡고 있다, 화교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어요. 오늘은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진출 배경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 몇 가지를 먹어볼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화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거주 중국인을 말합니다. 다른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는 법적으로 화인이라 부르고요. 화예는 문화적인 분류입니다. 전 세계 화인, 화교 인구는 약 5천만 명 이상이라 추산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웬만한 나라만 하니. 동남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화인 밀집 지역으로 그중 약 3천만 명이 거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이 화교 인구 비중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경제 권력을 잡고 있죠. 태국 내 상장 기업의 약 80%가 화교의 소유이며 필리핀의 화교는 인구는 1% 정도로 적지만 전체 경제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정치의 말레이계, 경제의 중국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인도네시아의 최고 부자 10명 중 9명이 중국계죠.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잘 사는 싱가포르는 아예 중국계가 말레이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건설한 도시국가입니다.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수도인 베이징은 확실한 동아시아에 속하지만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와 직접 마주하죠.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를 향한 중국인들의 진출도 옛날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아주 오래됐고요. 태국에도 12세기, 13세기 스코타이 왕조, 그리고 그 이후 아유타야 왕조 시대부터 중국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며 무역을 하고 또 거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지역, 동남아시아의 과거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600년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 인구가 약 2500만으로 추정되는데 동시기 일본의 인구가 약 1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일본 하나가요. 중국은 1억 5천에 달했고요. 정근대 열대지방은 지금이랑 다르게 대규모 인구 부양이 힘들었으니까요. 중국인들도 상업을 위해 잠시 들린 손님이지 지금처럼 그 사회를 꽉 잡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19세기 1800년대 들어서예요. 현지인 인구, 중국계 인구 둘 다요. 19세기 송나라가 융성하면서 이어진 몇백 년간의 동양의 우위가 끝나고 서양이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유럽 세력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를 정복하고 마침내 마지막 동아시아를 향해 손을 뻗치죠. 그리고 그 중간에 동남아시아는 발판이었고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영국은 미얀마와 말레이 반도를,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지로 삼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몇십 년에 걸쳐 중국 전역이 쑥대밭이 됩니다. 북부와 남부에 기근이 연속적으로 찾아오죠.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그런 기근이 찾아와도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천재지변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나쁜 손님이고, 농업을 중시하던 나라는 거기에 맞춘 기본적인 그 나라의 구술 대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나빴습니다. 청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을 노리고 있었죠. 영국이 개입한 아편전쟁이 발생하고 거기다 부패한 청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선 남부의 태평천국 운동, 중국 남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 경제가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중국인들은 탈출을 감행하죠. 어디로? 동남아시아로. 아까 1600년대에 2500만 명이던 동남아시아 인구는 1800년대에는 3500만 명으로 천천히 증가했는데 이게 1900년대에는 8500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합니다. 1840년부터 1940년 사이 거의 18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륙의 혼란, 일본이 침략하고 전란이 끊이지 않죠. 중국계 인구는 계속 유입됩니다. 이게 끊기는 거는 중국이 공산화되는 1950년대까지고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계 사람들의 정체성은 1950년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륙 지배,
중국의 정체성이 크게 변화하며 동남아시아를 향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은 끊겼고 금이 환양을 꿈꾸던 화인들의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형성된 동남아시아의 지역 국가들, 이 새로 생겨난 국가들의 정부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미 커다랗게 형성된 화인 커뮤니티를 두고요. 이방인이냐 아니면은 우리와 같이 살아갈 거냐, 이 각 나라들의 화인 커뮤니티에 운명이 갈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요,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화인들이 기존 사회에 거의 동화되었습니다. 중국계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태국인, 필리핀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말레이시아의 화인들은 태국만큼 동화되지 않고 말레이시아 국민이지만 말레이는 아닌 제2의 민족으로 살아가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사회에 동화되는 듯 했지만 기존 인디인들의 반감 때문에 1998년 화교 학살 사건이 발생했고요.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주가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화교와 베트남계를 학살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 이후 월남에 있었던 많은 화교들을 추방했죠. 자, 이게 동남아시아의 화인 인구가 어떻게 늘어났는지고요. 이 화인들은 태국 경제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중국계 유입은 19세기였어요. 하지만 태국은 그 전부터 중국계가 활발히 활동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카오살로드 비디오에서 잠시 언급했던 딱신 대왕, 그리고 이 딱신 대왕을 제끼고 라다나꺼신 왕조를 이은 라마 1세, 둘 다 중국계의 피가 섞여 있을 정도로요. 무역을 금지하는 명나라의 해금령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태국의 화인 커뮤니티는 정체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길게 봤을 때 태국과 중국의 무역은 계속되며 중국인들은 활발하게 태국에 진출했습니다. 상인으로 오기도 하고 노동자로 오기도 하고, 이 노동자를 쿨리라고 하죠. 제가 있는 이 방콕의 차이나타운 역시 역사를 거의 3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었고요. 태국 말고 동남아시아의 다른 유럽 식민지들에서는 서양 애들이 중국 애들을 끌어다가 중간 상인이나 중간 계층으로 잘 써먹은 것도 있어요. 원래 영국 식민 통치 정책이 그거잖아요. 원주민 반발이 심하니까 다른 민족 끌어와가지고 미운 짓 짬시키고 자기들은 이득만 취하는 그런 거. 그리고 중국인들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했고요. 또 이 화인들은 유럽 내 유태인과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빈손으로 떠나서 먹고 살려면,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도끼에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이 지역, 동남아시아의 근간산업, 정근대의 근간산업인 농업과 땅은 이미 현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사회가 요구하는 빈자리인 상업에 종사하게 된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유태인과 비슷하게 이 중국인들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폐쇄적인 내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카르텔, 그 사회의 주류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게요, 현재 태국 재계를 지배하는 화인 회사들 의외로 아주 옛날부터 건너온 중국계 후신이 아니라 늦게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회사가 많습니다. 태국 재계 1등이자 태국 세븐일레븐의 주인이던 C의 이추라는 화인이 되었습니다. 1921년에요. 그리고 유통괴물 센트럴도 화인의 회사입니다. 하이난에서 이주한 티앙 치라티왓이 세웠죠. 1947년에요. 또 방콕 은행도 카시콘 은행도 화인 자본이에요. 그리고 태국의 상류층이라는 불리는 하이소사이어티, 즉 하이소도 화인 혼혈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중국계지 중국인이 아닙니다. 화인이지 화교가 아니에요. 현재 중국을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커뮤니티다, 이거죠. 과거 조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화인들이 태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중국인이 태국을 지배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또 제 생각은 태국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하필 중국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득권의 카르텔이 심해서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물론 그 기득권은 중국계 화인이긴 하지만요. 이 화인 특유의 커뮤니티가 그 카르텔 형성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기득권은 어디서나 그렇잖아요. 부정부패로 발전 못하는 나라, 이 화인이 지배한 동남아를 빼고도 전 세계 수두룩하니까. 뭐 배경은 이런 거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더 좋아하는 부분은 역사도 있지만 음식입니다. 옛날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넘어올 때 같이 넘어와 동남아시아에 정착하고 더 맛있게 발전된 그런 음식들이요.
대표적인 음식이 요거 카오만가이예요. 카오는 밥, 마는 기름, 까이는 닭고기란 뜻인데 뭐 삶은 것도 있고 튀긴 것도 있고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당연히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제일 맛있겠죠. 이 카오만가이는 영어로 하면 치킨 라이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냥 치킨 라이스보다는 하이난 치킨 라이스가 더 널리 쓰이는 표현이에요. 중국 남부 해남성, 거기 하이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년대 중국 남부로부터 동남아시아로 대규모 이민이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그쪽 이민을 약간 발전 가능성이 없던 대륙부 지역보다는 좀 더 무역으로 활성화되어 있던 해양 지역 쪽으로 이주를 했고요.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속하지만 그래도 독립국이었고 카오가 있던 나라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약간 싹수가 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 가면은 하이난 치킨 라이스라고 이 카오만가이와 비슷한 치킨 라이스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난 만큼 약간씩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고, 또 그 다른 점을 비교하는 게 나름 여행의 재미더라고요. 원료는 같지만 지금은 달라진 친척 같은 요리들. 확실히 일반 그냥 길거리 스트리트 가게에서 파는 거랑 정식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랑 퀄리티가 다르네요. 거의 돈가스 급의 튀김옷, 그리고 닭고기도 삶은 닭도 와, 이 껍질에 윤기 봐요. 훨씬 더 부드럽고요. 이 닭 육수에 올라간 고수가 카오만가이의 저는 나름적인 포인트라고 하나 생각하는데, 참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아는 닭 육수에서 동남아풍, 남중국풍 음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기해요. 찰기 없는 쌀이 그냥 밥이 아니라 닭 육수를 흠껏 머금은 밥이라는 거죠. 끝장나요 이거. 미쳤다. 태국 닭들은 사이즈가 크긴 커요. 연계를 써서 입에 넣자마자 막 녹아내린다 이런 느낌 아닌데 굉장히 쫄깃하고요. 씹을 때마다 육즙이 배어나오는 게 되게 잘 삶아진 커다란 시골 토종닭 먹는 그런 느낌. 태국의 골목에는 푸드트럭, 아니 카트가 많습니다. 과일, 완자, 꼬치.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꾸에이띠오, 쌀국수입니다. 단어부터가 중국에서 유래했습니다. 태국 문자들을 보면요, 위에 몇 가지 표시가 있거든요. 주로 성조를 표기하는 건데요. 꾸에이띠오는 이렇게 쓰는데, 이 십자 표기가 있으면 태국어로 사성으로 발음하라는 거예요. 중국어 삼성과 비슷하게 이렇게요. 꾸에이띠오는 어떤 명확한 레시피라기보단 요리의 방식 그 자체라는 게 좀 더 어울립니다.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국수, 맑은 국물인 남싸이, 선지가 들어간 남똑, 비빔인 행, 새콤달콤한 똥냥, 이렇게 국물도 여러가지 스타일이고요. 또 면도 굵은 야이, 얇은 렉 등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죠. 또 토핑은 얼마나 다양하고요. 제가 고른 메뉴는 렉 남싸이 룩친, 생선 완자와 돼지 완자가 들어간 얇은 면의 맑은 국물입니다. 튀긴 밀가루를 국물에 넣어 먹는 게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 우동 먹을 때 덴까츠, 그 튀김 가루가 올라간 거랑 없는 거랑 맛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풍미 넘치는 기름 맛이 장난 아니에요. 이 국물의 맛을 몇 배로 올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입 장벽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베트남에 파는 비슷한 쌀국수인 퍼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고수만 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맛이에요. 진한 소고기 국물, 진한 닭고기 국물에 국수 말아먹는 느낌. 근데 꾸에이띠오는
더 남쪽에 내려와서 그런지 재료도 맛도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까요? 한국 음식을 보통 요약하자면은 한 음식에 여러 가지 맛이 한 번에 나고 그게 조화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꾸아이띠아오도 그 태국 음식의 정수를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정말 깊은 태국 역사와 태국 음식의 껍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그냥 태국 여행 오셔서 길거리를 걸을 때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고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깊은 얘기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신 고수님들이 있다면, 아니면은 이 음식들을 얽힌 자기 자신만의 추억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리콤판이었습니다.